건국대학교 병원 전공의 모집 설명회 인턴 모집 요강입니다. 먼저 인턴 모집 일정입니다. 인턴 모집 인원은 39명이며 2022년 11월 21일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2023년 1월 25일부터 27일 17시까지 원서 교부 및 접수, 1월 30일과 31일 중 하루 면접 및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2월 1일 12시에 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필기시험은 의사 국가고시 전환 성적으로 가름됩니다. 다음은 제출해 주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인턴 배점 기준입니다. CPR 1%, 면접 15%, 필기 46%, 공인영어 성적은 2%로 배점 기준은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의과대학 성적은 36%로 기본 점수 26점에 등급별 1점으로 책정됩니다. 건국대학교 병원 전공의 모집 설명회, 레지던트 모집 요강입니다. 레지던트 모집 인원은 47명으로 진료과별 모집 정원은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단, 이는 2022년도 정원으로서 정책에 따라 모집 정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 모집 일정입니다. 11월 21일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5일부터 7일 17시까지 원서 교부 및 접수, 12월 18일 10시부터 12시까지 레지던트 필기시험, 12월 20일부터 22일 중 하루 면접 및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12월 23일 12시에 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출해 주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레지던트 배점 기준입니다. CPR 1%, 면접 15%, 의과대학 성적 18%, 인턴 근무 성적 20%, 공인영어 성적은 2%로 자세한 배점 기준은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필기시험은 41%, 구술 및 실기시험은 3%로 지원 진료과별 구술 임원항으로 진행됩니다. 건국대학교 병원 전공의 모집 설명회, 다음은 전공의 수련 환경입니다. 건국대학교 병원은 보다 나은 수련 환경 제공을 위하여 전공의 의국비 지원, 수련 보조수당 지원, 학술활동 보조비 및 학술대회 참가 지원, 인턴 입문교육 프로그램 및 e-러닝 교육 제공, 우수 전공의 포상과 신입 전공의 입문교육 책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무 환경입니다. 세탁실, 샤워실, 전공의 숙소 제공, 전공의 특별법에 따른 수련 적용과 첨단 IT 환경 구축으로 원활한 업무 및 수련 환경을 제공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가 및 경조 휴가도 제공됩니다. 또한 진료비 감면, 체력 단련비, 복지 포인트 등의 복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꿈을 함께 이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병원 내과 전공의 3년차 김세민입니다. 우선 건국대학교 병원 전공의 지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내과 의국에 대하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과는 급성기 질환부터 만성 질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질환에 대하여 내과적 치료를 하는 과입니다. 바이탈을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바이탈 사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내과적 평가와 치료를 하게 되고 타과에 입원 중인 환자더라도 중증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매니지먼트에 대하여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자부심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과입니다. 이후부터는 저희 건국대학교 병원 내과 의국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국대학교 병원 내과는 다음과 같이 8개 분과로 나뉘어 있으며 각 과별로 약 6주에서 8주씩 순환하면서 입원 환자의 주치 업무를 보게 됩니다. 의국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직실은 병원 곳곳에 분산되어서 전공의 수에 비하여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 시험 대비를 위한 학습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과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과의 장점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건강검진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져서
점차적으로 내과 진료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3년제 수련으로 전문의 취득에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게 걸린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 건국대학교병원의 내과는 중증 질환을 다룰 수 있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상급 종합병원이면서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여서 많은 환자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병원으로부터 진료 의뢰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증 질환부터 중증 질환까지 폭넓은 질환의 환자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 내과 의국은 연차간의 분위기가 수평적이면서 주기적으로 의국회의를 통하여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맡은 업무에 집중하는 분위기여서 업무 이외에는 특별한 스트레스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1년차 전공의 선생님들께서는 환자 치료 과정이나 아니면 업무를 하는 와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상급연차에게 문의가 가능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언제든 필요할 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과 의국에는 총 42분의 교수님들이 계시며 전공의는 현재 총 23명이 있습니다. 또한 입원 전담 전문의 교수님들과 각과별 펠로우 선생님 그리고 전담 간호사들도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현재 3년차 7명, 2년차 7명, 1년차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녀 비율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현재 연차당 9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연령대가 다양하여서 연령에 대한 부담 없이 지원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근무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 근무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에는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주치의가 병동 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는 오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직 근무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이고 이때는 1년차 2명, 2년차 2명, 3년차 1명이 근무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이는 전공의 80시간법을 준수하는 근무 스케줄입니다. 업무 내용은 1년차는 각과 병동 주치의를 맡게 되고 2년차부터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많은 과의 병동 주치의와 중환자실 주치의를 맡게 됩니다. 3년차도 주치의를 보지만 주로 1, 2년차의 업무 백업과 응급실 환자 진료, 그리고 탁과 협진을 주로 보게 됩니다. 주치의 평균 담당 환자 수는 10명에서 2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당직 업무는 1년차는 주로 병동 콜과 토요일에 응급실 콜을 받게 되고 2년차는 병동 콜 그리고 ICU 콜을 받게 되고 공휴일에 응급실 콜을 받게 됩니다. 3년차는 주중에 주야간 응급실 콜과 토요일 응급실 콜을 1년차와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업무와 더불어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MGR은 매주 금요일, 전공의 아카데미는 매주 월요일에 열리며 각 과의 내과 교수님들께서 각 분야의 최신 지견, 그리고 전공의로서 꼭 알아야 할 내과 지식에 관하여 교육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휴가입니다. 원내에서 인턴을 하셨던 분들은 연간 14일, 원외에서 인턴을 하셨던 분은 연간 11일로 휴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휴가 날짜는 추후 연간 수련 계획표가 공지되고 나면 휴가 신청이 가능한 기간 내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공의 모집 일정입니다. 아직 모집 일정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작년 일정 기준으로 안내해드리면 보통 모집 공고는 11월 중순에 공지될 예정이고 서류 접수는 12월 초, 면접은 12월 말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건국대학교 병원 홈페이지 채용 공고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 문의와 접수는 현재 내과 수석 전공의인 조인성 선생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전공의들이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전공의들이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외래 및 의국의 시설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진로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총 8분의 교수님께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내분비 분과의 정소정 교수님, 위장관 분과에는 배선환 교수님,
호흡기 알레르기 분과의 박용민 교수님, 신경분과에는 이란 교수님, 심장분과에는 손재성 교수님, 신생아 분과에는 총 2분으로 박희원 교수님, 김유진 교수님께서 계시고 감염분과에는 김혜경 교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병원 소아과에서는 신생아에서부터 어린이 그리고 18살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질환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특성화 클릭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란 교수님께서는 소아간질 클리닉, 정소정 교수님께서는 성장 및 비만 클리닉, 배선환 교수님께서는 소아변비 클리닉, 손재성 교수님께서는 선천성 심장질환 클리닉, 박용민 교수님께서 소아호흡기 및 알레르기 클리닉, 그리고 박혜훈 교수님, 김유진 교수님께서는 고위험 신생아 및 육아 상담에 대해 클리닉 진료를 보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전공의 교육 및 근무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의 진료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동에서는 파트별로 입원 환자 주치의를 맡고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 정맥주사 및 체열은 IV 전담 간호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NICU 입원 환자 주치의를 맡고 있고 각종 주요 슬기, 즉 C라인이나 인투베이션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과 시간 중에는 정맥주사 및 체열을 전담 간호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2분 교수님께서 편하게 노티를 받아주시고 잘 가르쳐 주셔서 전공의 선생님들의 부담이 덜할 것입니다. PICU는 없어서 필요한 경우 SICU에 입원하여 보고 있습니다. 고년차가 되었을 때 세부 파트별 클리닉, 외래 참관을 하고 있고 전공의 일반 외래나 영유아 검진을 통해 배움을 실전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응급실은 응급의학과에서 1차 진료를 시행하고 입원이나 소아청소년과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컨설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주 80시간 업무 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일은 7시 30분부터 18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말은 당직자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당직은 현재 병동 ER 1명, NICU 1명, 총 2명이 담당하고 급히 환자에 대해 상의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에도 모든 교수님들께서 콜을 잘 받아주시면서 잘 지도해 주십니다. 휴가는 연차가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구조이고 현재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인턴을 안 했을 경우에는 1년차는 11일, 2년차, 3년차 15일, 4년차 16일로 늘어나며 인턴을 한 경우에는 1년차, 2년차 15일, 3년차부터는 16일로 연차가 늘어나게 됩니다. 휴가는 여름과 겨울에 한 번씩 총 2번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전연차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 연차와의 업무 분담을 통해 합리적이고 균등한 업무를 지향하며 전연차의 교육 기회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연차여도 주말 1회 오프는 항상 있으며 월 1, 2회 정도는 주말 연오프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최종적으로 병동 ER 입원 전담이 3명, NICU 입원 전담이 3명의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학술활동 측면에서 교수님들께서 학술활동 및 티칭에 관심이 많으시고 기초 및 임상연구와 논문 작성 능력 함양을 위해 노력해 주십니다. 특히 전문의 시험 필수 요건인 제1저자 논문 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춘축의 소아청소년과 학술대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뿐 아니라 해외 학회 참여 시에도 자유로운 공과 사용이 가능하여 다양한 학술활동의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처는 건국대학교 서울병원이고 건국대학교 충주병원과의 순환은 없습니다. 병원과 건대 입구역은 2호선, 7호선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교통의 요지라서 서울 웬만한 곳에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수동, 청담동 등 번화가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근무가 끝나신 이후에도 즐거운 여가 생활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현재 혈액종양 파트가 없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라스 병원에 파견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한 달간 파견을 다녀오시면서 좋은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 시설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병원 1층에 소아과 외래가 자리 잡고 있으며 7일 병동에 입원실이 있습니다. 3층에 NICU 및 NR이 있습니다. 7일 병동에 우리 의국이 있고 전공의 당직실은 7일 병동에 2개, NICU 내에 1개, 5층에 의사 당직실 1개를 사용하고 있어 1인 1베드와 개인 사물함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진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 장점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2년부터 수련 기간이 3년제로 단축되어 짧은 시간에 집중적인 수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내 여러 분과의 환자들을 다양하게 치료하고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적성을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출산율이 줄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고령 출산, 인공수정 등에 의해 미수감이 다태아 분만 등 고위험 출산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건강한 소화는 줄어들지만 소아과 진료를 장기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는 환자와 장기적인 유대를 가지는 과입니다. 인생 첫날부터 유대를 쌓은 화나와는 청소년기까지 장기 팔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작고 약한 아기였던 화나의 성장과 발달을 함께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은 소아청소년과의 가장 큰 장점이자 보람입니다. 현재 비대면 치료가 많이 활성화되고 AI 진료에 대한 화두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아의 경우 성장 발달 과정에 있어서 일률적인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 AI로 대체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소아청소년과는 특유의 아이에게 친근하면서도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며 의사직에 대한 설문조사 시 높은 직업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과입니다. 또한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 감소에 따라 대학병원의 입원 전담의 등으로 취직 기회가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 취득 후의 진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펠로우 프로그램을 통해 세부 전공을 선택할 수 있고 개별화된 환자 진료 및 주치의로서의 능력을 키우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박사학위 과정을 병행할 수 있고 대학병원 교원으로도 진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 의국을 졸업하신 선배님들께서 빅3 병원에서 펠로우를 마치시고 현직 대학병원 교수로 활동 중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입원전담 전문의가 있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도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추세이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가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입원전담 전문의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에 남아 안정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알맞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통합화되고 있는 아동병원들의 봉직이나 전문병원 개원의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 3년차 조장호라고 합니다. 건국대학교 병원 신경과에 모집하거나 혹은 앞으로 신경과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저희 신경과가 어떤 과이고 그리고 건국대학교 병원 신경과는 특히 다른 병원의 신경과와 구분되어서 어떤 것을 저희가 드릴 수 있고 또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간단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신경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신경과는 뇌나 혹은 척수 그리고 말초신경을 본다고 이해하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신경과는 뇌질환과 그리고 척수와 말초신경 질환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병으로서는 많은 분들이 응급실에서나 혹은 병원에서 뵐 수 있었던 뇌졸중 그리고 그 외에 뇌의 장기적인 퇴행성 변화와 같은 치매나 파킨슨병 그 외에 뇌의 기능적인 저하를 보이고 있는 뇌전증 등의 병이 있습니다. 이런 뇌나 척수의 중대한 병 외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손발이 떨리거나 혹은 저리거나 아니면 두통, 어지러움과 같은 아주 흔한 질환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같이 점검해 드리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있는 과입니다. 보통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백신을 맞거나 혹은 코로나에 감염이 되시는 분들이 많은 신경병이나 혹은 증상들을 주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가장 저희가 많이 최근에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 사항들이 과연 이 환자가 신경과의 문제가 맞냐라는 것입니다. 신경과 문제라는 것은 결국에는 뇌, 척수, 신경에 대한 증상을 저희가 어떤 문제이고 그리고 그것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규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과 반대로 신경과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거나 혹은 굉장히 다른 과 혹은 이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많이 판단해야 되거나 혹은 너무 깊게 생각하는 그런 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접근은 환자의 증상들과 그리고 이런 질환들이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 증상에 대해서 어떤 점이 도와드려서 그것을 좋게 해드릴 수 있을지 아니면 재발하지 않게 할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과의 질환들은 최근 들어서 가장 대두되고 있고 또 많은 의료 현장과 그리고 사회에서 요구를 필요로 하는 과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필요한 의사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치매 질환뿐만이 아니라 이런 뇌졸중, 뇌전증 환자도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 치매 환자가 최근에 뉴스에서는 100만 명을 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사회에서도 치매 환자들을 많이 뵐 수 있고 또 신경퇴행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런 장기적인 도움과 그리고 신경과 의사로서의 어떤 평가와 처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두되고 있으며 이렇게 보이시듯 국가에서도 그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과 의사의 육성과
그리고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치매가 신경과 의사들에게 무기냐, 이것으로만 신경과 의사가 사회나 혹은 이제 개원해서 도움이 될 수 있냐라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메디게이트에 있는 그런 몇 가지 게시글들을 제가 예시로 들어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신경과는 치매뿐만이 아니라 말초신경병부터 통증 치료, 그리고 뇌경색 환자나 뇌전증 환자들의 기초적인 치료와, 그리고 대학병원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서 로컬 병원에서의 환자의 지원과 그리고 케어에 있어서 굉장히 저희의 일의 업무와 그리고 도움드릴 수 있는 영역은 넓고 또 대단히 많은 수요와 많은 방면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과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신경과 의사는 개원을 하면은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대부분 대학병원에 남아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대한신경과학회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정회원 85%들 중에서 이제 그 의과대학병원에서 3차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그 선생님들은 32% 정도로 다른 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요양병원이나 개인병원, 그리고 기타 다른 영역에서 저희 신경과 선생님들은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여러 분야에서 신경학적인 그런 자문과 그리고 진료를 맡고 계십니다. 저희 건국대학교병원 신경과 의국도 돌이켜보면은 현재 대학병원에서 남고 계시는 선생님은 전체 절반 이하 정도이고, 그리고 봉직이로서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은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역대 신경과가 2007년 이후부터 이제 신경과 선배님들께서 로컬과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일해 주시면서 현재 어떤 직위를 받고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한 그림, 그 표인데, 보시면은 대학병원 전임의뿐만이 아니라 기타 병원 혹은 요양병원에서 봉직이로나 혹은 개원이로서 활발하게 근무하고 계신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신경과의 미래를 살펴보았는데, 그 다른 병원 신경과와 구분되어서 저희 건국대학교병원 신경과가 어떤 특징점과 그리고 어떻게 전공의 선생님들을 육성할 계획이 있고 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신경과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내 학술 프로그램과 그리고 원외 학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전폭적인 전공의의 교육입니다. 신경과의 특징은 다른 과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환자의 그런 빠른 검사, 혈액 검사나 혹은 간단한 영상 검사, 엑스레이나 머리 CT로는 많은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뇌와 척수와 말초신경의 병을 알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검사로서 머리 MRI, 뇌파, 뇌척수액 검사, 그리고 말초신경 정도 검사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검사들은 일반적인 병의원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그런 검사들의 비용과 그리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 전문 의료인이 이런 검사들을 판독하고 또 검사들을 해석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신경과 의사의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이런 혈액 검사나 혹은 가장 기초적인 빠르게 나오는 검사들을 보다도 환자 곁에서 환자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컨설테이션을 주는 것이 저희 신경과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과와 비교하여서 환자에게 있어서 단순하게 혈액검사로서 당신이 어떤 병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신경과 의사 한 명 한 명이 환자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공부한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환자에게 어떤 병이 있을지 추측하고 그리고 그것을 설득하며 그 예후에 있어서 어떤 치료를 진행할 것인지 환자와 상의하는, 굉장히 환자 곁에서 환자와 함께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 있는 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매일매일 환자 발표와 함께 저널 발표, 그리고 저희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한 달에 2번 이상씩 각 교수님께서 이렇게 패컬티 렉처를 통해서 저희에게 신경과 지식을 전수해 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보시면은 이렇게 피곤한 수업을 들어서 어떻게 너무 귀찮고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이런 컨퍼런스와 이런 학술 활동은 전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자유롭게 전공의와 전문의가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은 추가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매일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공부하는 시간이 일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바빠서 하겠어, 당직도 쓰고 너무 힘들어 라고 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습은 오히려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본인이 갈구하게 될 정도로 환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근데 이런 기회를 교수님들과 우리 전공의들 그리고 전임의들이 발벗고 나서서 이런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또
굉장히 부담되지 않으면서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인턴도 했고 다른 과를 직접 돌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컨퍼런스 활동이 전혀 형식적이지 않으면서 또 자유롭고 또 도움되는 그런 경험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원내 학술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도 국내나 국외의 다른 학술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지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표는 이제 저희가 병원 내에서, 의국 내에서 진행하는 그런 학술 프로그램인데 그 외에도 국내 학술, 기타 학술 활동에 대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등록비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 기간 중에서 이제 2달간 원내외 파견 수련도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는 보통 이렇게 심화 학습을 위해서 어지러움이나 혹은 수면 다원 검사 센터 등에 파견하여서 수련을 받고 있고 또 본인이 만약에 기회가 되고 원한다면은 다양한 다른 과나 본 신경과에서의 그런 특수과에 대한 그 수련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더 공부하고 싶다 혹은 내가 이런 쪽이 부족하다 싶은 것에 있으면은 자유롭게 공부를 더 할 수 있고 또 그런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가장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국외 학술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3년차부터 해외 학회를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에 등록비와 교통비 그리고 기타 예비를 모두 지원하게 되고 현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쉽게도 올해 4년차 선생님들은 현재 국외 활동을 참여하지 못한 채로 남아있지만 아마 내년부터나 혹은 올해부터라도 코로나 시국이 좀 마무리된다면은 국외 활동의 그런 참여도 제가 적극적으로 진행을 다시 계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동안 저희 선배님들께서 미국이나 혹은 유럽에 저명한 그런 아메리칸 아카데미 오브 뉴럴러지나 혹은 인터내셔널 에필lep시 컨그레스 등의 유명 학술 대회에 참여하시고 있으니 저희 실제로 진행하고 있고 또 실제로 모든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현재 신경과 구성원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저희 신경과에서 가장 큰 어른이신 저희 디멘치아 파트의 한설이 원장님과 또 저희 신경과에서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뇌경색 파트의 진료를 맡고 계시는 김한영 교수님, 그리고 뉴로머스큘러 파트의 오지영 교수님, 그리고 저희 에필lep시 파트를 맡고 계시는 김동호 과장님께서 가장 큰 그 주축을 이뤄주고 계시고 그 외에도 무브먼트 파트의 김희진 교수님과 디멘치아 파트의 문현실 교수님, 또 뉴로 인터벤션을 하는 박정진 교수님이 계시면서 뉴로머스큘러 파트의 최규민 교수님께서 저희 교수님들 지원을 도와드리고 계십니다. 그 외에 저희는 현재 2명의 전임의가 있어 뉴로머스큘러 파트의 김다영 선생님 그리고 에필lep시 파트의 이혜미 선생님께서 저희 전공의들의 수련과 진료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신경과의 그 모토를 만들었는데 Follow your brain, believe your heart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으로 드리지만 사실은 저희 신경과에 대한 솔직한 전공의로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저는 항상 제가 저희 병원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일하고 있다는 점을 전 늘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혹은 인턴 선생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하루하루 업무에 치이고 당직에 치이다 보이면은 환자에게 제가 정말 100% 최선을 다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환자에게 모든 의학적 처치를 다했는지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혹은 거기에 대한 그 잠깐의 고민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신경과는 이제 이 PPT로서는 많이 말하지 못했는데 저희 건국대학교 병원 신경과는 주 88시간을 엄격하게 엄수하고 오전 7시 반 출근해서 오후 6시 퇴근인데 절대로 추가 근무나 혹은 과하게 남아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당직 근무도 당직 근무가 온전히 책임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당직 선생님들이 맡아서 처리하는 일식이고 또 저희는 88시간 업무 준수를 위해서 1년차 선생님들도 일주일에 2번 당직을 서고 계십니다. 2번 이상으로 설 수는 없고요. 이렇게 근무 환경이 확실하게 현재 전공의 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또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이나 어떤 과에서는 옛날에는 교수님들이나 혹은 과에서 그런 불합리한 일이 있거나 혹은 불필요한 전공의 수련이나 진료 외의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만 저희는 온전히 전공의 수련과 그리고 그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나 혹은 기타 불필요한 그런 일들은 전혀 전공의 선생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들이 1, 2년차 때 이제 주치의와 그리고 병동에서 환자 케어를 맡게 되시고 3, 4년차부터 이제 검사실에서 레버레토리에서 환자의 검사와 그리고 그런 외래에서의 진료를 책임지게 되면서 1년차부터 4년차까지 쭉 그 응급실 당직을 함께 맡으면서 항상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의료 분위기이고 또 저희가 다른 과에 컨설테이션을 주기 때문에 저희조차도 모르는 일이 고년차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서로
타인의 당직이더라도 자유롭게 논의하고 또 자유롭게 과의 문제사항이나 혹은 환자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만큼 당직 때 무섭지가 않습니다. 제가 환자에게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때그때 피드백을 하고 그때그때 도움을 선임 전공의뿐만이 아니라 교수님들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당직 상황에서 제가 부끄럽거나 혹은 제가 마음이 답답할 정도로 환자에게 진료에 도움을 못 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자신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꼭 설명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 신경과에서는 굉장히 QOL이 좋기 때문에 1년차 선생님도 저희가 나중에도 피곤하시면 자유롭게 근무를 조정해 드릴 수 있고, 또 1년차나 혹은 전년차에게 흔히 얘기해서 일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그런 의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 그리고 본인이 신경 쓰고 싶은 그런 영역에서 환자 진료든 학문이든 혹은 검사든 여러 가지로 본인이 원하는 역량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시간도 많고 또 기회도 열려 있고 위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족 같은 분위기, 그리고 굉장히 자유롭고 본인이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에서 신경과 수련을 할 수 있는 병원이라고 자신 있게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국대학교 병원 신경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혹은 자유롭게 전공의 수련 환경 혹은 뭐 여러 가지 업무 시간 혹은 패턴이나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 메일 주소로 저에게 직접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것이고, 또 신경과를 생각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신경과가 어떤 과인지 잘 모르고 고민되시는 점이 있으실 텐데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신경과로서 자부심 가지고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으시다면은 저희 건국대학교 병원 신경과에 꼭 지원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의학과 하지연 교수입니다. 건국대학교 병원 수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신건강의학과는 건국대학교 병원 설립 이후 2006년에 처음 전공의 1명으로 수련을 시작했고요. 현재는 연차당 전공의 2명씩 총 8명 정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보호병동 14베드, 개방병동 12베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6베드고요. 전공의 2명씩 총 8명이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비해서 총원 대비 베드 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수련 환경은 매우 양호하다고 자평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정신의학회 실시하고 있는 수련 평가에서 매우 좋은 점수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건국대학교 병원에는 4명의 전임 교수와 1명의 전임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각 교수별 전공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박두음 교수는 수면, 정신생리 전공입니다. 스트레스 장애와 기분 장애를 전공하셨습니다. 유승우 교수님께서는 노인과 치매 전공이십니다. 그리고 기억장애, 불안, 두부 외상 후유 장애를 전공하십니다. 저는요, 현재 정신분석, 적응장애, 정신신체의학을 전공하고 있고 임상적으로는 우울, 불안, 청소년 등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홍준 교수는 신임 전임 교수로 수면, 치매, 노인 우울증 뿐만 아니라 공황장애와 조현병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병원에서는 4명의 교수가 모두 골고루 다양한 종류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커버하는 전공을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양질의 수련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간단하게 연차별 수련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차는 보호병동 입원 환자 위주입니다. 보호병동에는 주로 급성 정신증상이나 여러 가지 급성 문제가 있는 조현병, 주요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이 입원해 있습니다. 야간 당직 및 야간 응급 환자들을 담당합니다. 수련 규정에는 퇴원 환자 30명 이상을 보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쉽게 그 부분은 채울 수 있습니다. 1년차를 이렇게 보호병동 위주로 보내고 나면 2년차부터는 개방병동 환자와 보호병동에서는 성격장애라든지 소아청소년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에 좀 중증 환자나 어려운 환자를 보게 됩니다. 그 외에 외래를 보기 시작하고요. 주간 응급실 환자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보는 환자군이 바뀌는데요. 주요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치매,
수면장애 등을 보게 됩니다. 3년차가 되면요, 조금 또 다시 바뀝니다.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개방병동 환자를 일부 보지만 이때부터는 우리 병원에서 나오는 탁과에서 진료를 의뢰하는 자문 환자들을 보고요. 외래를 한 2개씩 보기 시작하고요.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파견을 나갑니다.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건국대학병원의 제일 좋은 장점은 충분한 외래 치료 경험을 전공의 시기에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련 규정에도 자문 50명 이상, 응급 환자 50명 이상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타 병원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건국대학병원에서는 쉽게 되기 때문에 타 병원에서도 저희 병원으로 파견이 나옵니다. 4년 차에도 자문과 외래 환자를 보면서 동시에 교육, 의육치부, 병동치부, 슈퍼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아정신과 파견, 4년 차에선 외국학회 경험도 하게 됩니다. 신경정신의학회에서 하고 있는 수련과정 필수 항목들이 있습니다. 전문의 시험 응시 전에 제1저자로 학술연구 논문 원저로 작성을 한 편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2년차 내지는 3년차에 끝을 매거나 늦어도 4년차 1학기 정에 지금까지는 학술연구를 원저로 작성해서 어렵지 않게 끝내고 있습니다. 한편 정신건강의학과를 관심 있는 분들이랑 모두 관심 가질 정신치료 경험들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하신 유재학 교수님께서 여전히 저희 전공일 대상 슈퍼비전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역동적 정신치료 이외에도 인지행동치료, 집단치료 경험 등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역정신보건센터 경험은 역시 3, 4년차 중에 할 수가 있고 치매센터에도 나가서 지역정신보건센터의 경험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학술회에 있는 4년간 외부 20회 이상, 원내 320회 이상을 경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 어렵지 않게 모두 할 수 있고 저희 학과는 외부 학회 참석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시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시설은 건국대학교 병원 8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8층 하나병동에 있고요. 병동이 양쪽으로 개방과 보호병동이 있고 안쪽으로 의국이 있고요. 수면 및 정신생리검사실이 있습니다. 의국 안에는 전공의 당직실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직 시설도 저희 과만 사용하는 좀 상당히 괜찮은 시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래진료실은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다른 병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전문의 취득 후에 진로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일 것입니다. 2006년도에 첫 1년차로 전공의 수련을 시작했던 전공의가 2021년에 전홍준 교수로 전임 교수 발령이 났습니다. 대부분의 2명씩 이제 연차별로 수련을 받는데요. 원하는 경우엔 우리 병원에서 전임의 과정을 갖게 되고요. 우리 병원에서 전임의 과정을 수련하게 되면 노인, 수면 두 분야의 분과 전문의 취득이 가능한 수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혹시 좀 더 나은 좀 다른 세부 전공을 갖게 된다면 지금 선배들을 보면 우리 서울대병원 내지는 분당서울대병원 등에서 전임 수련을 하기도 하고요. 그 외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병원, 전문병원에 근무하거나 개업을 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의국의 장점이라면 좋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문들과의 관계가 매우 좋아서 매년 동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입퇴국식 등에도 졸업한 동문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환자를 의뢰하고 개원한 경우에 필요에 입원을 시켜야 된다면 우리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간략한 얘기를 드렸고요. 언제든지 더 궁금한 사안이 있다면 우리 의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의국치프나 교육치프가 여러분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해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하지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병원 외과 전공의 2년차 김종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외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외과는 수술을 하는 과고요. 주로 복부 쪽 관련된 수술들을 주로 관장하고 그리고 소아외과나 또 혈관 이식외과 등 복부 쪽이 아닌 다른 전신적인 영역에서도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제너럴 서전이라고 해서 좀 더 신체 전체적인 수술들을 관장했지만 지금은 조금 더 복부 쪽에 집중을 하고 파트에 따라서 다루는 부분들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이제 바이탈을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혈압, 체온 등등 여러 가지 생체 징후들이 흔들렸을 때 저희들이 보게 되고요. 그만큼 환자들이 이제 안 좋아지는 순간부터 또 때로는 암 환자들도 저희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이 함께 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의사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가장 강한 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병원 외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은 총 14분의 교수님이 계시고요. 상부이장관 2분, 하부이장관 5분, 간담체, 이식 2분, 그리고 혈관외과 및 이식외과 1분, 그리고 유방 갑상선 4분 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이 이제 소아외과하고 그리고 중환자외과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학회 차원에서 저희 외과 학회 차원에서 모든 파트들을 다 전공의 수련할 수 있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파견의 형식으로 저희가 보게 됩니다. 현재 전공의는 총 5명이 있고요. 4년차 1명, 3년차 2명, 2년차 1명, 1년차 1명 이렇게 5명이 있습니다. 연차별로 비는 연차 없이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담 간호사는 총 12명이 있고요. 병동 5분, 수술방 전담 2분, 그리고 정규 및 당직 시간에 이제 수술방 로테이션 해주시는 선생님 5분 해서 총 12분이 계십니다. 내년도 저희 외과 TO는 2명이고요. 여러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특별히 건국대학교 병원 외과의 장점은 전공의 5명이서 한 명 한 명 역할이 또 크기 때문에 수평적이고 굉장히 협력하는 의국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담 간호사 선생님들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다들 성격들이 좋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련 보조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과들에 비해서 조금 더 넉넉한 급여를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지금 3년차 선생님들부터 3년제로 이제 수련 기간이 감축됐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과들보다 1년 먼저 전문의를 따고 필드로 또는 펠로우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저희는 전공의법을 준수하고 있고요. 물론 자발적인 추가 근무나 부득이한 경우들도 있지만 저희 최대한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더 큰 대형 병원들보다는 여러 가지 술기나 수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장 내시경, 직장경, 초음파 등등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술기들을 조금 더 많이 경험하고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아외과, 중환자외과 같이 저희 병원에 아직은 없는 파트들에 있어서는 삼성서울병원에 각각 한 달씩 해서 총 2개월간 파견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의사에 대해서 좀 더 큰 보람과 열심을 다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는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 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도 정형외과 소개 및 전공의 모집안에 대해 설명드릴 정형외과 3년차 전공의 임수빈입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간략하게 발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국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국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내년도 전공의 모집 인원은 몇 명이고 어떤 방식으로 수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공의 선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국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선생님들께서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책을 보고 공부하는 삶을 사셨겠지만 텍스트를 통한 공부만으로는 좋은 정형외과 의사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들께 깊은 지식과 술기를 전수시켜 주실 탄탄한 교수진, 그리고 다양하고 폭넓은 환자군을 통한 지식과 술기의 체득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지친 심신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줄 가족 같은 분위기의 의국 속에서 4년간의 생활을 보낼 수 있어야 하겠으며 우리 건국대학교 병원 정형외과는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의국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국대학교 정형외과에는 총 9분의 교수님이 계시며 정형외과 영역에서 다루는 모든 관절에 대해 진료 및 수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척추 파트의 이석하 교수님 및 김태훈 교수님, 족부 족관절의 정웅근 교수님, 수부 수근관절의 이승준 교수님, 고관절 김태형 교수님, 견주관절의 오경수 교수님과 정석원 교수님, 슬관절에서 이준규 교수님과 이동원 교수님께서 진료 및 수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진료 및 수술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활발히 연구를 하시고 전공의 교육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수술 중이나 외래 참여 중에도 틈틈이 알려주시려 노력하고 계십니다. 정형외과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모든 근 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외상까지 다루는 과입니다. 이렇게 폭넓은 환자군에 대한 탄탄한 교수진을 두고 있는 만큼 다양한 질환들을 마주할 수 있고 그에 맞는 수술 및 비수술적 치료를 보고 배우실 수 있겠습니다. 광진구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환자분들이 저희 건국대학교 정형외과를 찾아주고 계시고 2021년 한 해에만 약 4만 5천여 명의 환자분들이 찾아주셨고 수술 또한 연평균 3,700여 건의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 건국대학교 병원 정형외과는 미국 뉴스위크지에서 발표한 2022년 세계 최고 전문병원 평가에서 59위에 선정돼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의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4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정형외과라고 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 실습을 하면서 그리고 인턴 근무를 하면서 다소 딱딱하다, 거칠다, 힘들다, 그래서 결국 의국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수련을 시작하는데 거부감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보낼 4년의 시간이 단순히 힘든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 정형외과 의국은 가족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전공의 연차에 상관없이 상호간 존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일마다 생일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의 특별법을 준수하고 있어 각 연차별로 독립된 당직실도 제공함으로써 모든 전공의 선생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내년도 전공의 모집 인원은 몇 명이고 어떤 방식으로 수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3분의 전공의 선생님을 모집할 예정이며 각 연차당 3명씩 총 12명의 전공의가 3팀으로 나뉘어 수련을 받게 됩니다. 한 팀의 1, 2, 3년차 전공의들은 각 교수님별 주치의를 맡고 있으며 연차별로 차별적인 업무를 맡는 것이 아니라 1년차 선생님들도 3년차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주치의, 외래, 수술 참여를 하는 공평한 수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스템 렉처, 아나토미 세미나, 프랙처 세미나 및 위클리 컨퍼런스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골격계 종양 및 소아정형외과 파트에 대해 파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직은 2인 당직 제재로 1년차와 3년차 그리고 2년차와 4년차 전공의가 교수진과 함께 당직을 시행하고 있고 모든 연차가 동등하게 6일당 1회씩 당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가의 경우 1년차부터 4년차까지 예외 없이 모두 학예 및 동계 휴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조사에 따른 휴가도 모두 보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공의 선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정형외과 의국은 건국대학교 병원 전공의 선발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다른 진료과들과 마찬가지로 필기시험, 면접시험, 그리고 인턴 근무 성적을 지침에 명시된 대로 반영하고 선발하고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형외과 의국원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정형외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애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경증부터 중증까지 그리고 질환부터 외상까지 다양한 환자군이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외과 의사로서 섬세한 손과 과감한 결단력이 있는 분이라면 정형외과 레지던트로서 성공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만 소개를 마치도록 하며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병원 전공의 3년차 임유진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건대 산부인과를 왜 지원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국대학교 병원 산부인과의 장점을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부인과라는 과목을 추천하는 이유는 메디컬 그리고 서지컬 모든 분야를 할 수 있고 진로가 넓고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서지컬을 할지 메디컬을 할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수련 과정을 보시면 건대병원 산부인과에서는 산모와 태아의 내과적인 면들을 해결하면서 수술하는 산과, 여성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출혈, 자궁 근종, 난소 낭종 등의 진단 및 내과적인 치료와 수술을 하는 일반 부인과, 여성 호르몬과 난임 등과 관련된 내분비 난임 파트, 자궁경부암, 난소암, 자궁 내막암 등 부인종양 파트 등 모든 분야를 배울 수 있습니다.
메디컬 계열을 하고 싶은 선생님들은 건강검진을 포함한 오피스 진료, 내분비, 불임 진료 측면에서 산부인과와 잘 맞을 것이고, 서지컬 계열이 하고 싶은 선생님들은 분만, 난임시술, 복강경, 로봇, 개복수술을 포함한 부인과 수술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어서 산부인과와 잘 맞을 것입니다. 주어진 표에서 보시면 메디컬과 서지컬을 어떤 내용을 하신지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졸국 후 진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국 산부인과의 공통적인 장점은 다양한 진로의 가능성입니다. 대학병원 스태프의 경우에는 타과에 비해 문턱이 높지 않고 교수님들께서 전공의가 의지만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페이닥터 측면을 보면 분만병원의 경우 산과 분만, 산과 수술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2차 혹은 대형 병원의 경우 부인과 기본 검진이나 산과 및 복강경 등의 수술과 부인과 수술이 가능하여서 전공의 때 수련받았던 수술 스킬을 쭉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뿐만 아니라 부인과 외래 진료 및 검진도 시행합니다. 그리고 오피스 산부인과는 흔히 접할 수 있는 로컬 산부인과로 검진이나 간단한 시술 그리고 외래가 주가 되어서 진행하는 경우로 주로 초기 산모나 부인과 응급을 다루면서 응급이나 수술이 없는 분야입니다. 세 번째로 학회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부인과는 국내외로 학회 건수나 종류가 많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교수님들께서 전공의 해외 학회에 힘을 써주셔서 올해 뉴욕, 리스본 등의 해외 학회를 다녀왔습니다. 특히 건대 산부인과는 학회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학회 참석의 기회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인턴인 나에게 무슨 상관인가 싶겠지만 전공의 입장에서 바라본 해외 및 국내 학회는 일하느라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리프레시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네 번째로는 의국 분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과에서 가장 좋은 특징은 확실한 오프, 연오프 제도와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주 80시간이 전공의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많은 과가 이를 시행하고 있지만 저희 과는 예전부터 확실한 온오프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휴가도 1년에 15일로 평일로만 15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름, 겨울 휴가를 제외하고도 1학기, 2학기 총 5번의 대체 휴가를 추가로 다녀올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 시간에는 주치의 콜이나 업무가 없이 당직자에게 모든 사안을 인계하게 됩니다. 또한 수술을 하고 바이탈을 다루는 과이다 보니 아무래도 엄격하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거의 모든 파트가 1년차부터 4년차까지 함께 백을 보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 자유롭게 서로 의사소통하는 분위기이며 다른 수술과나 다른 병원 산부인과 의국보다 더 친밀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건대병원 산부인과를 골라야 하는가? 여기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수련에 있어서 최적의 환경입니다. 건대 교수님들께서는 전공의 교육과 생활에 관심이 많으시며 술기 기회를 많이 주시려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형 병원의 경우 전공의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많이 적은데 건대 산부인과는 많은 것을 해보고 졸국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스태프 관리 감독 하에 집도 및 어시스트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의 수가 많아 당직 백업 시스템이 확실하여 두려움 없이 당직을 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 로딩이 좋습니다. 1년 차부터 주말 연오프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오프 환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 휴가 시 주말을 붙여서 휴가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문 파워입니다. 졸국하신 선배님들의 동문회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진로에 대한 문의나 도움을 받을 기회가 아주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별 TO는 1, 2, 3년차 4명, 4년차 3명으로 병원 규모에 비해 TO가 많습니다. 건대 산부인과는 단계별로 수련 내용이 체계적이며 적당한 분만, 적당한 제왕절개, 그리고 적절한 부인과 수술이 많아서 다양한 케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저희 건대 산부인과는 남녀 성별 상관없이 4년 동안 같이 즐겁고 사이좋은 선후배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딱딱한 일상이 아닌 즐겁고 보람찬 전공의 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많이 지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과 조윤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은 내가 어떤 과를 선택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선택을 했던 선배 의사로서 안과는 어떤 과인지, 어떤 선생님들이 안과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눈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기관인 건 분명합니다. 이런 감각기관별로 우리 정보 습득 의존도를 봤을 때 시각이 83%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눈을 감고 하루를 살아본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굉장히 불편하고 많은 정보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상상만 해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눈에 관한 모든 건강을 담당하는 과가 바로 안과가 되겠습니다. 눈은 굉장히 조그마한데요. 이 안은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질병이 생깁니다. 저도 안과를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많은 환자분들이 계신 줄 몰랐는데요. 눈의 불편함으로 안과를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안과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과의 특징은 첫 번째로 내과적, 외과적 특징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지컬 디지즈와 메디컬 디지즈에 따라서 과가 나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안과 같은 경우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와 수술이 필요 없이 그냥 약으로만 치료하는 경우 모두 안과 안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외래 베이스라는 점입니다. 안과 수술의 특징상 굉장히 수술이 빨리 끝나고 수술 후에도 회복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입원을 해서 치료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술 당일날 입원해서 수술하고 바로 퇴원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고요. 입원을 오랫동안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래 베이스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세 번째로 특징은 마이크로 서저리라는 점입니다. 외과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보통 서서 피가 막 이렇게 낭자한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안과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의자에 앉아서 우아하게 수술을 하게 되고요. 저희 안과 같은 경우는 3D 안경을 이용해서 3D 모니터를 보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안과의 장점은 치료 결과가 굉장히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보인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백내장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다음날 이렇게 깨끗하게 백내장이 제거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 환자분들도 바로 전혀 안 보이던 눈이 너무나 잘 보이는 상태가 되시면 새로운 삶을 얻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치료 결과가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피드백이 온다는 점에서 안과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렇게 눈 안쪽의 혈관과 신경 구조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눈이다 보니까 이 눈을 통해서 당뇨라든지 고혈압 그리고 동맥경화와 같은 다양한 병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안과 수술과 디바이스의 끊임없는 발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굴절 교정 수술들이 개발이 되면서 근심 환자들이 안경을 벗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누구나 나이 들면 생기는 노안이나 백내장도 이렇게 다초점 렌즈를 넣음으로써 노안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좀 극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녹내장에서는 이렇게 조그마한 스텐트들을 넣는 최소 침습 수술도 개발이 되어서 이런 끊임없는 디바이스 수술의 발전은 이런 안과의 비전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독보적인 스페셜리티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organ들이 있지만 눈을 다루는 과는 유일하게 안과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과의 그런 이해관계에 얽힐 일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눈을 보는 유일한 과, 독보적인 스페셜리티를 가지는 과가 바로 안과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안과랑 잘 맞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안과에는 인턴이 지금 없어서 인턴을 안 들어봐서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안과 인턴을 돌지 않고 안과를 선택했던 선배 의사로서 가장 잘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안과를 선택하기 전에 좀 알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점들은요. 먼저 외래 베이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다른 과와는 좀 다른 점을 가지고 있어요. 외래의 특성상 굉장히 빠리빨리 지나가게 되고 짧은 시간에 환자를 진단을 내리고 바로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빠릿빠릿한 선생님들이 좀 더 잘 맞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 서저리이고 이제 광학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좀 꼼꼼하고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것을 좋아하는 이과적 성향의 선생님들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의 선생님들이 안과를 지원하시면 무리 없이 잘 적응해서 좋은 선생님으로 성장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과에 지원해서 안과 의사가 된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비록 4년이긴 하지만 전공의 삶 동안은 외래랑 수술 어시스트가 가장 메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교수님들이 보는 다양한 환자들을 옆에서 보면서 어떻게 진료를 하시는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보면서 배우게 되고요. 메인이 되는 건 수술 환자 준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술이 굉장히 짧게 끝나고 많은 환자 수술을 하게 되다 보니까 수술 환자 준비하는 게 굉장히 좀 큰 로딩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환자도 있고요. 3년차, 4년차가 되면은 또 전공의 외래와 본인 수술도 직접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O 같은 경우는 2명, 1명, 2명, 1명 체제로 가고 있어서 내년에도 특별한 무리가 없다면 2명의 TO로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병원 안과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훌륭한 트레이닝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안전한 수술 백업 시스템입니다. 여러 대학병원 중에서 전공의들이 수술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의 때 한 10케이스 이상의 수술을 직접 집도를 했고 제가 환자를 만나 수술 예약을 잡고 집도를 했던 케이스들이 있었고 선생님들도 원하시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저희가 백업을 해주면서 수술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같이 이제 세부 전공을 정해서 2차 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가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굳이 펠로우를 하지 않고 봉직이나 개원으로 가셔서 여러 가지 수술 슬기들을 배우다든지 또는 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 처방만 하는 그런 안과의 삶을, 의사의 삶을 사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과를 선택하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QL이 좋을 것 같아서, 어떤 선생님은 돈을 잘 벌 것 같아서, 어떤 선생님은 선배가 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과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선택에 대해서 만족하냐, 후회를 하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성향과 내가 선택한 과가 잘 맞는지를 선택한다면, 생각해 본다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 이비인후 두경부외과 전공 1년차 김태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건국대학교 이비인후과 두경부외과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비인후과 두경부외과는 비과, 이과, 그리고 두경부외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께 비과 교수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과에는 두 분이 계신데요. 김진국 교수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조재훈 교수님께서 지금 적정진료실 실장과 함께 비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이과에는 신정원 교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김창희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동환 교수님께서 이과 파트를 맡아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두경부외과에는 이용식 교수님, 그리고 임영창 교수님께서 진료를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전공의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각 연차당 2명에서 1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는 3년차 선생님 1분 제외하고는 각 연차당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공의 업무로는 1년차는 외래하고 기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외래 환자 처치 및 처방, 그리고 입원 환자 관리, 주치 역할을 맡고 있고요. 수술 보조 및 참관, 학술활동 참여 및 발표, 응급환자 진료 및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년차 업무로는 수술 환자 파악, 수술 집도 및 보조, 학술 활동 참여 및 발표, 연구 논문 작성, 응급 환자 진료 및 치료와 해부 실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차 전공의 업무로는 외래 진료, 탁과 협진 진료를 보고 있고, 수술 집도 및 보조, 해외 학술 대회 참여, 학술 활동 참여 및 발표, 연구 논문 작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년차는 치프 업무를 맡고 있고, 수술 집도 및 보조, 외래 진료, 해외 학술 대회 참여, 학술 활동 참여 및 발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특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 및 내과적 진료 처치를 하고 있고, 본과별로 다양한 진료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지럼증 클리닉, 이명 난청 클리닉, 그리고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형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증 클리닉, 후각장애 클리닉, 두경부 종양 클리닉 등등 다양한 클리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과 파트에서는 크게 후각과 미각 장애, 비출혈, 부비동염, 알레르기, 비부비동 종양, 수면 질환, 비성형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고, 이과에서는 중이염, 난청, 보청기 인공와우, 그리고 어지럼증 질환, 청신경 종양, 축두골 외상 등에 대해서 진료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경부 외과에서는 갑상선 종양, 두경부 종양, 후두 질환, 두경부 외상, 기관 및 식도 질환과 같은 질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비인후과에 있는 검사실로는 청력검사실과 전정기능검사실, 코기능 알레르기 검사실과 음성기능 검사실 등이 있습니다. 전공의 근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공의 근무 여건, 당직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는 3년차 선생님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지금과는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저희 과는 보통 연차당 2명으로 원래 구성되어 있고 전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을 시 1년차는 1명당 주 2회 당직을 서게 되고 2년차는 주 1.5회 당직을 서게 됩니다. 그리고 3년차는 주 2회 당직을 서면서 1년차 백업 당직을 서게 되고요. 4년차는 주 1.5회 당직을 서게 되면서 2년차에 당직을 백업하는 형식으로 당직을 근무되고 있습니다. 5년차 백업 당직으로 인해서 1년차의 당직이 조금 부담감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공의 선별은 신입 전공의 2명을 모집할 예정이고 현재 저희 의국은 전공의가 자교 및 타교 출신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교나 타교 출신 여러분 모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대 이비인후 두경부외과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병원 비뇨기과 교수 박형근입니다. 오늘은 건국대학교 병원 비뇨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은 비뇨기과란 어떤 학문이며 우리나라에서 비뇨기과의 전망이 어떠한지, 그리고 건국대학교 병원 비뇨기과에 지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비뇨기과, 요즘은 이제 비뇨의학과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비뇨의학과에 대해서 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은 남성 수술 전문이다. 실제로 밖에 가보면은 대부분 개원하신 선생님들 보면 뭐 일석오조, 복합 확대술이니 길이 연장이니 음경 확대니 해서 흔히들 비뇨의학과는 남성, 특히나 이제 성적으로 관련된 학문이 아닐까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비뇨의학과가 다루고 있는 여러 학문 중에서 남성 수술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장기로는 콩팥, 신장, 방광, 전립선, 고환, 음경, 남성으로서는 이렇고요. 여성으로서도 여러 가지 신장이나 방광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요도, 요실금 같은 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 중에 음경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친다면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 같은 온콜로지, 암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뉴로유롤로지나 요실금을 다루고 있는 피메일 유롤로지, 그리고 소아의 선천적인 기형을 치료하는 피디아트릭 유롤로지나 지금 말씀드린 남성 수술을 다루고 있는 엔드롤로지, 그리고 복강경을 주로 하는 엔도유롤로지, 그리고 요로결석을 다루고 있거나 또는 요로 감염 등을 다루고 있어서 상대하게 방대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지금 인턴 선생님들 중에 본인은 외과 쪽이 맞는지 아니면 내과 쪽이 맞는지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틈없이 계실 것입니다. 이때 비뇨의학과는 충분한 한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한다면 저희 비뇨의학과는 기본적으로 서저리 파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수술서부터 시작해서 내시경 수술, 그리고 개복 수술, 그리고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로봇 수술까지 수술의 영역이 매우 다양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약물 치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컬이나 2차, 1차 병원에서는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전립선암, 방광암, 신장암 같은 항암제 치료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이나 남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민성 방광이나 야뇨증 같은 여러 배뇨 질환, 그리고 발기부전,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을 약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꼭 자기가 수술적인 치료가 좀 힘들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1, 2차에서도 충분히 메디칼 치료로 환자를 잘 케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원과 수입의 50% 이상이 요로결석으로 인한 쇠석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남성 수술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비남성 수술이 대부분의 그 수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비뇨의학과는 내과와 외과의 조화, 서저리와 메디슨의 절묘한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과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려오는 소식이 비뇨의학과가 전망이 밝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실제로 2004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비뇨의학과 정원이 120명이었습니다. 저는 한 100명 정도였었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정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좀 공급이 과열됐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4년을 정점으로 해서 지원자가 많이 줄어서 실제로 2014년서부터 2019년 5년간의 지원자가 2004년 1년간의 지원자와 맞먹는 120명에 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은 향후 전문의 숫자가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저점을 딛고 2017년에는 이제 지원자가 25명, 2018년에는 31명, 35명, 39명으로 최근 저점을 딛고 이제 점차 지원하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망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이미 저점을 지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서울 지역 부원장 급여,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니고 러프하게 얘기를 드리면 서울 지역 부원장 급여가 한 1,500만 원, 2차 병원 급여는 한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개업을 할 때 안정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1, 2년 정도로 매우 지금 비뇨의학과의 전망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교수진들도 사실 개업 이런 이제 사실 월급만 가지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런 여러 수익 정도가 이렇게 증가하니까 개업으로 사직하는 경우도 증가하여서 후임 교수진을 찾기가 어려운 병원들도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뭐 저희 병원에 뭐 저희 과에 이제 의뢰한 어떤 선생님들 보면 뭐 3차 병원급에서도 펠로우 선생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 후임 교수님을 청빙하는 이런 메시지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건국비뇨기과, 건국대병원 비뇨기과를 지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통 전공의 선생님들이 한 명, 그러니까 1년차가 한 명 정도, 서울대나 연대 빼놓고는 되게 한 명이나 없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을 했을 때 맨날 장직에다가 수술장에서 킵하고 병실 환자를 모두 봐야 될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1년차, 2년차, 3년차가 4명 중에 3명이 다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병실은 병실 PA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고 수술장은 수술장 PA, 또 외래는 외래 PA 선생님들이 그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어서 전공의 선생님 혼자서 다 독박 쓰는 경우는 없다고 단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당직 같은 경우에 이거 혹시 1년차 혼자니까 1년 내내 당직만 쓰다 끝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병원은 다른 병원과 달리 교수님들도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월 당직표인데요. 이 노란색으로 체크한 것이 1년차 선생님 당직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당직을 실제로 서는 경우가 4일에 불과했고요. 2년차 선생님도 4일, 3년차 선생님들은 이틀 이렇게 당직을 섰습니다. 실제로 이제 교수님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4번에서 5번 정도 서고 있고요. 다른 교수님들도 서고 있기 때문에 이거 1년에 한 달에 뭐 10번 이상 쓰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이제 건대병원 비뇨기과 졸국생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저희는 아직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제 비뇨기과 졸국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졸국생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보면 대부분 2차 병원으로 과장 선생님들로 가시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는 개업의 선생님이 계시고 그다음 카톨릭 의대 지금 교수로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한 분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선생님 중에 대학병원 교수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다른 과, 다른 병원도 많이 있겠지만은 지금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고 펠로우를 하시고 지나신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다른 어떤 데보다 더 교수의 그런 자리가 훨씬 널려 있다라고 단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이 슬라이드는 이 그림은 작년에 주가가 엄청 대폭락했을 때 사진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심에 주식 투자에 뛰어들지 못했지만 뭐 일부 저를 포함해서 주식 투자를 그때 공포심을 딛고 투자를 한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얻었습니다. 지금 비뇨의학과도 지금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떨어져 있고 바닥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의사생활에 충분한 큰 성취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병원 재활학과 이현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건국대학교 병원 재활학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학과 소개를 먼저 하고요.
건국대학교 병원 재활학과는 어떤 곳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전공의가 되신다면 어떤 이제 연차별 교육을 받는지, 그리고 전공의 수련 이후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학과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소하실 텐데요. 생소하시는 분도 있고 생소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다른 이제 의학 분야와 달리 이제 기능적인 면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 차별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뇌졸중이나 척추 손상 이후에 기능적으로 이제 장애가 왔을 때 여러 재활 치료를 통해서 기능적인 회복을 꾀하는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로봇 치료, 그리고 이제 상지에 대한 로봇 치료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이제 재활 치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인지 치료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 모두 재활학과에서 하는 치료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활학과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는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그리고 Rehabilitation Medicine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결국 이제 환자의 펑션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이제 펑션에 대한 이제 측정 장비, 이제 측정 기술이 이제 정밀화됨에 따라서 이제 미래에 이제 각광받는 의료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펑션을 좋게 하는 것은 quality of life, 삶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의료적 행위를 한다는 것이 어떤 뭐 랩상의 수치를 좋게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 것 그 이상으로 펑셔널한 면에서의 이제 임프루먼트를 꾀하는 것이 이제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활학과가 미래의학이라고 불리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질환, 주로 이제 뇌졸중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뇌졸중 이후에 이제 기능적으로 이제 장애가 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적절한 재활 치료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체 기능 수준 회복이 이 정도라고 하면, 적절한 재활 의료가 개입되었을 경우 그것을 상회하는 수준의 신체 기능 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기능적인 수준을 좀 더 이제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치료적 방법을 제공하는 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양들이 필요한데요. 이제 재활학과 분야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고 환자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능적인 부분이 다른 여러 이제 의료 영역뿐만 아니고 이제 사회생활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 전반에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해당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과의 협진이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타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과 소양이 있어야 환자분에게 필요한 타과적 이제 의료 행위를 이제 추천드리고 이제 협진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재활학과의 한 부분이고요. 또 환자 중심, 요거가 첫 번째 부분과 연결되는데, 뭐 모든 의학과가 그렇지만 환자 중심의 사고 방식이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피지션뿐만 아니고 간호사, 그리고 소셜 워커, 그리고 피지컬 테라피스트, 작업치료사, 이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직역에 맞는 롤을 수행함으로써 환자의 펑션을 임프루브하는 그런 치료가 재활치료고, 예, 이런 면에서 이제 다학제적 접근, 그리고 멀티디스플리너리 어프로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재활학과 접근 방식은 환자분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요.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서 환자 개개인에 맞춰서 재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펑셔널한 측면을 강조한다. 그리고 서지컬을 비수술적 치료에 좀 더 이제 집중을 한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팀 어프로치를 통해서 환자분의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의 동작 그리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하고 있다. 좀 더 세부적인 이제 저희 치료적 접근은 어떤 기능적인 그리고 어떤 기능에 의해서 달성할 수 있는 골을 설정하고 그 골에 맞춰서 목표에 맞춰서 기능을 달성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고 추가적인 재활 치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건국대학교 재활병원에서는 그럼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 네, 그러면 이제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이후 이제 신경결손 그리고 장애에 대한 재활 치료를 하고요. 이런 재활 치료들이 척수 손상 환자, 소아 환자, 그리고 이제 근골격계 질환, 그리고 암 환자들, 그리고 심장질환, 폐질환 환자들, 그리고
노인 그리고 만성질환 환자분들에 대한 재활 치료로 쭉 이어지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기능적인 저하가 있었을 때 여러 재활의학과적인 인터벤션을 통해서 중재 치료를 통해서 이 기능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것들을 저희 건국대학교 재활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능적으로 이제 서포트하기 위해서 의지 보조기 제작도 재활학과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라든지 요거는 이제 연화 기능을 검사하는 건데요. 주로 뇌졸중 환자분들이 이제 연화 장애를 보이거든요. 그리고 노인분들도 특별한 질환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화 기능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에게 이제 적절한 연화 기능을 평가하고 적절한 시기를 제공하고 적절한 이제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근거로서 이제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를 시행하고요. 그리고 여러 신경 손상을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신경 손상 그리고 근육 손상 그런 것들을 확인함으로써 환자분에게 적절한 진단을 제공하고 그 진단에 맞춰서 재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도 저희들 근골격계 질환 위주로 하여 이제 진행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되죠. 부차적으로는 전산화된 인지 이제 평가도 이제 진행을 하고요. 환자분이 이제 얼마나 균형을 잘 잡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컴퓨터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 수치를 뽑아서 그 수치를 바탕으로 환자분의 균형 기능이라든지 여러 뭐 게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능적으로 어떤 부분을 임프루브 해야 될지 저희들이 환자분에게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로 모듈레이션 치료라고 해서 이제 RTMS, TDCS 이런 것들도 재활학과적 중재 치료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건국대학병원 재활학과 오시면 여러 재활 치료뿐만 아니고 진단 검사 그리고 뉴로 모듈레이션 치료까지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병원 재활학과 스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분야를 맡고 계십니다. 이제 구성원들은 이렇고요. 네. 스텝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들, 여러 치료사 선생님들, 그리고 병동의 간호사 선생님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활학과 외래 그리고 치료실 입구고요. 운전도실입니다. 여기는 초음파실이고요. 네, 여기는 열전기 치료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병원 재활학과에서는 다른 이제 서울 소재 대학병원과 달리 아쿠아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과 같이 풀 안에서 여러 가지 치료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물리치료실입니다. 다양한 기구와 치료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재활 치료에 임하고 있는 환자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소아치료입니다. 아기들 특정한 질환으로 인한 기능적 손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치료하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작업치료실, 주로 상지에 대한 재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지치료실이고요. 컴퓨터를 보면서 다양한 인지적 이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치료실에서는 이제 여러 실어증이라든지 여러 언어적 문제, 구음장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심장재활 치료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 이제 심장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기능적 이제 저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의 바탕으로 이제 재활 치료를 시행하는 곳입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1년차로 들어오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일단 주치의로서 다양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료 행위를 하게 되고요. 뭐 연 50명 이상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수를 선생님들이 이제 환자분들을 직접 보면서 경험을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재활 평가와 환자 그리고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특히 이제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이 이제 뭐 환자도 중요하지만 저희 재활학과 환자분들은 이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가 이제 다른 과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이제 보호자의 의사소통을 좀 강조해서 배울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습득 내용은 뭐 여기 목표와 이제 더불어서 이제 입원 환자 진료 참여라든지 의무 기록 작성 이런 것들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고 학술회의도 외부 원내 이렇게 다양하게 참여하게 됩니다. 2년차부터는 이제 재활 관련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를 판독하는 능력을 본격적으로 이제 습득하게 되고 이제 근전도 뿐만 아니고 근골격계 초음파를 통한 이제 진단 그리고 중재적 시술에 참여하게 됩니다.
임상 연구를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탁과 의뢰 환자에 대한 협진 활동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자적인 이제 임상 술기를 시행하는 3년차입니다. 이제 뭐 2년차와 2년차에서 하는 일들을 좀 더 이제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협진이나 여러 이제 근전도, 초음파 검사 이런 것들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환자에게 어떤 치료적인 행위를 제시하고 치료를 행하고 이런 것들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수행 능력을 기르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년차는 이제 수석 전공의로서 이제 관리 능력을 갖추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합니다. 이제 입원 환자분들에 대해서 회진을 주도한다든지 임상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한다든지 함을 통해서 진료와 연구 행위를 관리하고 이제 추진하는 능력을 본격적으로 갖추게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관 교육 일정은 다음과 같고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원내 그리고 원외 학술 활동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환자분들의 기능적인 면을 이제 평가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재활 치료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 그리고 중재 치료 모두 재활학과 영역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최근 이제 연구를 간단히 소개드리면 이제 의식장애 환자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청각 자극을 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시선 추적을 디텍션함을 통해서 이분들의 의식 상태를 얼마나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임상적 질문에 대한 답으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고 결과물들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임상 그리고 연구 수련 활동이 끝난 뒤에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로 진출한다든지 재활병원,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로 진출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 정책 쪽에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임상연구자가 된다든지 하는 다양한 진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연중 행사들입니다. 이제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이제 봄 야유회고요. 요거는 이제 동문 식사 자리고요. 요거는 송년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중 행사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학과는 팀 어프로치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팀워크가 그 어느 과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직역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학과 이제 미래에 이제 고령화된 사회에서 환자분의 기능에 맞춰진 의학을 하고 싶고 이제 나는 환자분들을 관찰하고 측정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리고 측정을 통해서 이제 의미 있는 어떤 이제 인포메이션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환자분을 기능적으로 돕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제 재활학과에 오시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그리고 포괄적으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건국대학교 병원 재활학과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취통증의학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국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손일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마취통증의학과의 특성, 그리고 연차별 인원 및 수련 계획, 그리고 전공의의 수련 이후에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마취통증의학과의 특성은 일단 환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술장 안에서의 모든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취와 그리고 굉장히 다른 영역인 통증이라는 두 가지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로가 굉장히 다양한 편입니다. 전공의로 근무할 때는 온-오프가 확실하여서 당직 체계로 넘어간 이후에는 확실한 이제 오프를, 비번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들과의 가까운 거리에서 항상 지근거리에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환자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 비해서는 좀 더 가까운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국 선배들과의 교류가 비교적 잦은 편이고 그래서 어떤 개업이나 아니면은 직장을 이직하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연차별로 3명씩 있고 이게 가끔 한 5, 6년 정도마다 한 번씩 순환 감축이 되어서 2명으로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가끔 있게 됩니다. 1년차 때는 이제 외과, 신경외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형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모든 많은 경우에 그 일반 마취들을 배우게 되고요. 2년차 때는
흉부외과 마취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제 폐 마취와 심장 마취를 배우게 되고 3, 4년 차 때는 이제 일반 마취를 겸해서 하면서 수술장 액칭 치프를 통해서 수술장에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통증 클리닉은 이제 2년 차부터 1년에 1개월 정도씩 이제 근무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1인당 졸국을 할 때까지 3 내지 4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전공의 수련 후의 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전공의를 4년차까지 마치고 나면은 전임의를 1 내지 2년 정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전임의는 이제 통증 분야를 할 수도 있고 심장 마취를 할 수도 있는데 심장 마취를 하면은 이제 심장 마취 분야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고 통증을 하게 되면 보통 통증과 이제 수술장 마취를 이제 같이 이제 과정을 밟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임의를 마치고 나면은 보통 단술적으로 한 3, 4년에 1명 정도씩 이제 대학병원으로 이제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의국에 있는 교수님들 12분 중에 지금 우리 의국 출신이 한 5분 정도 계시고 다른 병원에도 이제 몇몇 분들이 이렇게 나가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마취와 통증 어느 걸 전임의로 이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이제 근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병원에 남지 않는 경우가 더 많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봉지기로 일단 이제 근무를 하다가 개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지기는 마취를 하는 로컬에서의 수술장이 필요한 곳에서 이제 마취를 하게 되는 것이고 통증 클리닉은 통증 클리닉 병원에서 필드에서 이제 직접 이제 봉지기로 이제 생활을 하다가 개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취급 통증의학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공의 모집 설명회에 영상의학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상의학과 조교수로 근무하는 안수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과는 9개의 세부 섹션 중에서 소아 섹션을 제외한 8개의 섹션이 있습니다. 소아 섹션의 트레이닝을 위해서 외부 병원에 파견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과의 의국 구성원을 보시면은 19명의 교수님들이 계시고 4명의 전임의 선생님들과 연차별 2명씩 전공의 선생님들이 8분이 계십니다. 앞선 섹션들을 월별로 순환 근무를 하면서 트레이닝을 받게 되는데요. 올해 2021년에 전공의 선생님들의 스케줄표입니다. 보시면은 1년차부터 다양한 섹션을 근무하게 되고 저희 과는 2년차, 3년차 때 당직을 서게 되는데 1년 동안 당직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쌓은 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당직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덜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섹션별로 계시는 교수님들이고요. 4년 동안 해당 기간의 수련 기간 동안 순환 근무를 하게 됩니다. 3, 4년 차에는 본인이 관심 있는 섹션을 선택해서 추가적으로 수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과의 수련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기초 및 임상 지식과 술기를 배양한다. 의료진 환자와 의사소통에 필요한 발표력 및 교육 능력을 배양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성실하고 도덕적인 자세로 환자를 존중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춘 전문의를 배출한다. 저희 목표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저희 과의 주요 업무는 진료, 발표,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과의 전공의 업무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영상 판독은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먼저 사진을 보신 후에 필요한 지식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해당 사진을 교수님들과 같이 보면서 체크를 받습니다. 조영제 부작용 관리 역시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고 교수님들의 지도하에 초음파 및 인터벤션 시술을 직접 시행하게 됩니다. 이외에 컨퍼런스 참석 및 논문 작성, 학술대회 참석 등이 있겠습니다. 저희 과는 과 특성상 컨퍼런스 및 발표가 많습니다. 먼저 전공의 교육을 위해서 시행되는 과 내 컨퍼런스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케이스를 발표하는 서브스페셜리티 케이스 컨퍼런스가 매일 있고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개인당 주 1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주 1회 저널 리뷰가 있고 개인별로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발표를 하게 되고 주 1회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는 스텝 렉처가 있습니다. 이외 토픽 리뷰 및 RGR 등이 있습니다. 과외 컨퍼런스는
각 섹션별로 다른 학과와의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참석하시게 되시고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영상의학과는 전문의 자격 시험을 위해서 최소 주저자로 먼저 한 편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논문을 작성하고 국내 그리고 국외 학술지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국내 및 해외 학회에서 발표도 하게 되는데요. 최근 동안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발표하신 목록이고 보시면은 ECR 및 RSNA가 영상의학과에서 가장 큰 해외 학회입니다.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여기에 초록을 내셔서 채택되게 되면은 지원을 받으면서 해외 학회에 참석을 하게 되고 이러한 해외 참석이 전공의 생활 기간 중에 기억에 남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과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적어주신 장점인데요. 보시면은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판독할 수 있는 적절한 업무량, 그리고 체크 시간을 통해서 1대1로 피드백을 받아서 도움이 된다. 교수님들이 질문에 호의적으로 알려주신다. 여러 술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당직에 대한 부담감이 덜하다. 개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근무 환경이 쾌적하다 등의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저도 전공의 생활을 돌이켜보았을 때 저희 과의 장점 중에 하나가 개인 사정이나 휴가, 학회가 있으면은 본인의 업무가 다른 전공의에게 넘어가지 않고 최대한 교수님들께서 백업을 해주신다. 그래서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한 가족 같은 분위기와 수평적인 분위기 또한 저희 과의 장점입니다. 가끔 다 같이 모여서 회식을 하기도 했는데 아쉽게도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과내 행사는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회식이 있더라도 늦게까지 끝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에 충분히 즐기면서 하실 수 있고요.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신 후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저희 과는 전공의 선생님들끼리 관계가 굉장히 좋고 전공의실에서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CR이 이제 국내에서 시행된 학회인데 올해는 이제 하이브리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현장에 참석을 하셨고 나머지 선생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의국을 떠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전임의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이외 선생님들께서는 봉직위로 계시는 선생님들이 약간 더 많고 그 외에도 대학병원에서 스텝으로 상당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진로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의학과에 열정이 많으신 선생님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단검사의학과 치프 3년차 이태환입니다. 진단검사의학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다양한 검체를 이용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 해석을 하는 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되면은 검사실 관리 그리고 전반적인 검사 업무 주관을 하게 됩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임상의에게 검사 정보를 전달하고 자문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특수검사의 경우 판독을 하고 또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오면은 이제 새로운 검사를 검증하거나 도입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주요 분야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진단혈액, 임상화학 등이 있습니다. 그럼 진단검사의학과 전공의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기본적인 루틴인 검사 결과 판독이 있습니다.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말초혈액이나 골수 슬라이드를 판독하고 또 치료적인 약물 모니터링, 전기영동 검사, 그리고 ANA 형광현미경 검사 등을 전공의가 맡고 있습니다. 루틴 외에는 학술 활동이 있는데요. 컨퍼런스나 스터디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연구나 논문에 관여할 수도 있으며 원하시면은 석박사 과정도 자유롭게 밟을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 수련 후에는 다양한 진로가 있는데요. 보통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스텝이나 과장으로 많이 가고요. 그 외에 검사 수탁기관, 검진센터, 혈액원 등의 국공립기관, 아니면 벤처회사, 다른 기업 등에 취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국 선배님들은요,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진단검사의학과 검체 검사 질 가산료랑 이제 감염 예방 관리료가 신설이 돼가지고
많은 병원에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진단검사의학과에 대한 전망도 밝은 편입니다. 저희 건국대 진단검사의학과에는 전공의가 총 4명 있고요. 1년차가 2명, 2년차 1명, 3년차 1명이 있습니다. 나이랑 출신 학교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요.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근무가 없고 토요일에는 1명씩 번갈아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밤샘 당직도 없습니다. 총 5분의 스텝이 계시고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또한 전공의에 대한 관심도 많으셔서 전공의들 잘 챙겨주시고 진로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편입니다. 이것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 병원 병리과 한혜승입니다. 병리과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병리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병리의사의 역할, 그리고 우리 건국대 병원 병리과의 특성과 병리과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리과는 병의 발병 기전과 같은 지식을 바탕으로 병원에서 환자로부터 채취한 다양한 검사물들을 주로 분자적, 형태학적, 면역학적, 미생물학적 검사를 통하여 병리학적 진단과 더불어 환자의 치료와 예후 판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병리학적 지식을 제공하는 과입니다. 병리과가 현미경을 보는 과이다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업무가 진행되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생검이나 수술을 통해 얻어진 검체가 병리과에 오게 되면 먼저 병리의사가 눈으로 검체의 병변의 특성을 관찰하고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고자 하는 병변 부위를 잘라 넣는 유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잘라 넣은 조직 블럭을 포르말린에 고정시키고 파라핀을 채운 다음에 그 절편을 유리 슬라이드로 제작하고 H&E 염색을 하여 현미경을 통해 관찰하고 최종 진단을 내립니다. 악성 종양의 경우 침륜 정도나 림프절 전이 여부 등을 판독하여 수술 후 병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중에 절제연에 종양 유무를 보거나 이후 수술 방침 결정을 위해 급하게 진단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결 전편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병리과 의사가 하는 일의 영역은 과거에 비해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현미경으로 하는 진단도 하지만 NGS와 같이 조직에서 얻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돌연변이가 있는지 밝혀내서 진단을 하고 표적 치료나 예후 판정을 하게 되는 분자병리 검사가 병리과에서 점점 중요한 영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개개인마다 맞춤 표적 치료를 위한 동반 진단에도 병리 검사 결과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첨단 의료의 중심에 이미 병리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도입 단계이지만 디지털 병리도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보편화가 된다면 향후에는 재택근무의 가능성도 열려있고 앞으로는 현미경을 보지 않고 모니터를 통해 판독하고 진단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병리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리과 의사에게 없는 것 3가지, 있는 것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리과는 응급이나 당직 근무가 없습니다. 휴일 근무도 없습니다. 실질적인 정년이 없습니다. 눈만 있으면 은퇴 후에도 본인이 원할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단점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대면 진료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는 점은 큰 장점이고 사회적으로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장점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병리과에 있는 것 3가지, 칼퇴, 당직이 없기 때문에 본인 업무가 끝나면 퇴근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원하는 때 다 쓸 수 있습니다. 탄력 근무가 가능합니다. 근무 중에도 시간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조절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당장 해야만 하는 응급 업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악도 들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저희 건국대병원 병리과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공의는 기본적으로 유관검사에 슬라이드 판독 준비를 하게 되는데 교수님들 바로 옆에서 함께 현미경을 보면서 진단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건국대병원 병리과는 진단 능력을 키우기에 충분한 다양한 검체를 경험할 수 있는 규모가 되면서도 대형 병원에 비해서는 과중한 업무에 치여 일만 하지 않고 중간에 공부하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삶의 질과 워라밸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전공의가 귀한 과이기 때문에 전공의를 아껴주고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병리학회에서는 매년 전공의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과 학회 참석도 모두 지원되고 코로나 상황이 아닐 때에는 해외 학회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 액상병리 검사실과 최신 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분자 검사실을 갖추고 있어 연구와 첨단 의료에 있어서도 지리지 않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병리과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리과의 진로는 아시다시피 주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병리과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대학 교수로 남을 수 있는 확률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병리과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는 생각보다 더 다양하게 있습니다. 시젠 녹십자와 같은 대형 검사센터에 취직을 하거나 국가수에 가서 법의관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병리과 의원을 개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리과는 몇 년간 미달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구하는 곳은 너무 많은데 다들 사람을 못 뽑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취직 자리는 보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리과의 보수도 다른 과와 비교해서 크게 차이 나지 않고 로딩에 대비해서는 더욱 적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병리과 의사의 근무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학생이나 인턴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AI가 도입되면 병리과 의사가 할 일이 없어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병리 조직은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고 일정하게 수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AI가 맞출 수 있는 영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진단은 병리의사가 할 수밖에 없고 병리의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AI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진단에 활용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일일이 병리의사가 눈으로 개수를 세워야 했던 검사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컴퓨터가 간단히 세워주는 것과 같은 부분입니다. AI는 병리의사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주는 보조 역할로 활용될 수 있지만 병리의사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병리의사의 업무를 모두 대체할 수 있는 때가 온다면 그때는 아마도 대부분의 의사가 AI로 대처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소개를 말씀드릴 책임지도 전문의 신진영입니다. 저희 건국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는 신입 전공의 선생님 3분을 모집합니다. 3분 모두 서울시 광진구 소재의 저희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수련을 3년 동안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현재 2022년도 기준으로 1년차 선생님 3분, 2년차 선생님 2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3년차 선생님은 총 4분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3년차 선생님들까지는 저희가 충주병원으로 파견 수련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서울병원에서 수련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정의학과 수련 목표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능력 있는 1차 진료의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빈도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 그리고 건강검진, 그리고 조기 진단 목적의 여러 프로시저 등에 대한 수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정의학, 특화적인 노인의학이나 비만진료,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서 3년 동안 충분히 수련하실 기회가 주어집니다. 가정의학의 수련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파견 수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파견이 되어서 수련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1년차 선생님들은 소화기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와 같은 메이저과를 중심으로 응급의학과까지 수련을 보통 하시게 되고 2년차 때에는 호흡기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수련을 하게 됩니다. 3년차에서는 내시경실에서의 그런 참관 수업, 그리고 피부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수련을 하게 됩니다. 물론 1년차 선생님들도 가정의학과 수련을 매년마다 하시게 됩니다. 가정의학과의 수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 전공의 선생님들은 독립적 외래 진료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1년차 말부터 해서 2년차 선생님들은 본인의 이제 외래 진료를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백업으로 차트 오디시나 클리니컬 이밸루에이션 엑서사이즈라고 저희가 실제로 환자 진료를 할 때 있어서 면담 기술, 그리고 응대하는 방법, 그리고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 여러 가지 진료 과정에서 수행하는 부분들을 실제로 모니터링하면서 여러 선생님들이 초기에 독립적 외래를 진료하실 때 문제가 없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술기는 원내에서 혹은 학회 교육을 통해서
학습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 건국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의 수련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환자의 중증도가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경증 환자에서부터 중증 환자까지 진료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진단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련을 마친 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술기나 진료기술 습득이 전공의 때 가능합니다. 또한 부담 없는 당직일수록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돕고 있는데요. 특히 1년차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각 파견과마다 차이는 있지만 월 당직 일수가 부담되지 않는 정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하시거나 또한 우수 전공의로서 선택이 되면 그러면 해외 학회를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경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수련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건국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에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번호로 주시면 저희가 24시간 전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건국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